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김경훈 기자입니다. 예, 연합인포맥스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경제 이야기와 시사점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일본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일본이 유독 왜 혁신의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남대 경영학과 안성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성입니다. 교수님 자료를 제가 살짝 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 자료 아유,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 네. 교수님의 발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다룬 주제는 이제 일본 기업이 왜 이제 혁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느냐 여기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72년생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초중고 시절에 제가 봤던 일본에 대한 모습이랑 지금 이제 현재 대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 청소년기에 일본은 어땠는가 거기서 먼저 잠시 좀 언급하고 현재 이제 일본의 모습을 다시 좀 언급을 하면서 왜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느냐.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죠. IT 강국 각 분야에 이제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직 혹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한 그 원인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먼저 언급해보고 싶어요. 과거 일본 제품의 영광. 예. 지금 사실 보면 이제 뭐 저는 해외 여행을 잘 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몇 번 일본을 다녀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전에 이제 뭐 한 80년대 그때는 이제 일본에 뭐 여행 갔다 그러면은 아키하바리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네. 쇼핑한다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필수 코스였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게 살 게 없어요. 특히 이제 가전 양판점에 갔을 때 이거 왜 사지? 좀 일본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감명 느꼈던 거는 라면이 맛있었다. 우동이 싸고 품질이 좋았다. 뭐 그런 것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뭐 후배나 친한 친구들이 바보짓을 하면 야 이 밥통 같은 놈아. 이 밥통이라 그러는 게 이제 참 쉬운 제품인데 1983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 여행이 굉장히 참 힘든 시절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던 분들이 대부분 손에 하나씩 들고 왔던 게 코끼리 밥통이죠.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제 무리한 집안이 그런가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실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부의 상징이었고 네. 예. 또 이제 코끼리 밥통뿐만이 아니고 코끼리 보온 도시락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83년도에 이런 이제 코끼리 밥통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니까 당시 이제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왜 이런 걸 사오느냐? 야, 이런 것도 이제 국산을 못 만드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있죠. 네. 응답하라 1988. 이거 볼 때 이제 딱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세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정서를 이끌어냈던 게 그 시절에 뭐 둘리 만화를 봐도 그렇고 각 가정마다 재산 목록 1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집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은 카메라였는데 그렇죠. 요 뭐 브랜드가 살짝 보이죠. 네. 기억납니다. 미놀타. 미놀타.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 카메라. 네, 저도 이제 사진을 지금 취미생활로 한 30년 넘게 찍어오고 있는데 뭐 부친이 이쪽 건물 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생활 갖고 과거에 곳곳에 이제 이런 게 녹아 있는데요. 7, 80년대를 제가 좀 추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 국력 여러 가지들이 좀 한계가 있었고 뭐 요즘 말로 이제 워너비 아이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아빠들의 워너비 아이템, 일제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워너비 아이템, 밥솥. 코끼리 밥통,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이제 워너비 아이템. 뭐 사실 저는 이제 삼성 마이마인가 6월선가 몰라도 저는 저 세 제품이 다 있었습니다. 오. 그게 어떻게 저렇게 잘 조사를 하셨는지 놀랍네요. 저 당시 그 워크맨이에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을 가니까 베스트바이를 가니까 당시에 삼성 마이마이는 그냥 매대 아무렇게 던져져 있었고 그러니까요. 저 워크맨은 유리 상자 안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하이엔드 제품 취급 완전 하이엔드였죠. 예. 그 베스트바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동남아나 뭐 이제 다녀봐 보면은 이제 가전 매장 가 보면 가장 큰 입구 제일 넓은 곳에 삼성 LG가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제 일체 제품은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현 시점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 상당히 적은데 근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1988년도 이제 우리나라 국온이 막 상승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보면요. 상위 12개 기업 중에 자그마치 일본 기업이 9개나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때는 뭐 일본 그러면은 뭐 뒤에 자료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1987년에서부터 1990년도까지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섰죠. 네. 이제 뭐 지금도 그 말 때문에 남아 있는 게 경제대국 일본 이 말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신문에 있는 카드 뉴스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일본 열도를 다 팔면은 미국 전체 국토에 4개를 산다.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저 때는 사실은 저 85년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플라자 해가지고, 합의였죠. 네, 플라자 합의를 가지고 엔화가 달러당 238엔 하는 게, 그 6개월 만에 118엔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땅값이 급등을 하고, 아까 이제 부동산 거품이 시가총액도 그렇게 뛰어온 예, 거고, 예. 예, 그게 이제 일본에 부메랑 돌아올지는 몰랐고 당시는 다 불허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적 자원에다가 이제 재무적 자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만큼 이제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자가 망해도 뭐 3대는 간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현 상황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굉장히 80년대 전후로 맞춰가지고 네. 시가총액을 이제 줄여놨는데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좀 시간을 늘려봤어요.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20년도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시총을 앞섰던 거는 한 3, 4년 정도. 예. 딱 보면 이제 그 가요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시죠. 아 옛날이요 이선우 씨. 근데 일본에 아마 이 노래 유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림 보여주면은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지속적인 이제 상승을 했고 일본은 이제 고만고만하게 이제 있고요. 그 자리에 이제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봤을 때 그러면 기업 전체 시총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상위권 기업 우리가 이제 익숙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 소니, 그다음에 뭐 토요타, 히다치, 뭐 NTT, 도시바 이런 네, 것들이 도시바. 그러면 과연 지금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을까? 일본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10위권 안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8, 9개나 됐던 일본 기업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눈에 띄네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네. 뭐 좀 중국계 기업이 이제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죠. 이 문제를 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 게, 부친이 이제 그 지방에서 사진 도매업을 했어요. 네. 사진 도매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름이고, 필름은 알다시피 이제 4개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컬러 후지, 필름, 코다 후지 필름. 다 하실 거고, 그다음에 미국 코니카, 코니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코닥, 그다음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독일의 아그파, 아그파 기억납니다. 있습니다. 예, 있었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제휴가 아그파가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필름도 일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좀 뭐랄까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누구는 그 주인공이 영화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감독이 그랬죠. 저는 이제 뭐 청소년기를 돌이켜 보면 카메라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이제 뭐 중고 카메라 있는 거 좀 분해하다가 아버지한테 야단 좀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카메라를 좋아했었는데 그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꿈이 있다면 왜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이렇게 훌륭한 카메라를 못 만들까? 나중에 이제 내가 뭐 광학을 공부하든지 해서 일제를 능가하는 카메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유가 돼서 계속 이제 일본 제품을 보게 됐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일본이 좀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 일본의 상당 부분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적으로 이제 가전에서는 많이 이제 앞섰죠. 일본 이제 넘기지 못할 정도까지 왔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도 이제 바뀌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 삼성이 예전에 이제 소니를 앞질른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현대라든가 자동차 업체도 도요타를 뛰어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뭐 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저 때는 저는 이제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0년 초반부터 2009년까지 일본을 거의 한 달 한 번 정도 출장을 다녔던 이제 전 직장이 이제 LG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저 변화의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선하게 눈에 지나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2004년도에 그 동경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영업이 10조를 넘긴 해였어요. 2004년도가. 네. 맞아요. 그게 동경 시내에 가서 서점에 갔는데 신문 가판대에 다 깔린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일본 10조 돌파. 그때 제가 그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친구가 뭐 밑제이 물산이라든지 서밋도 물산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그날 쓰고이네라고 붙였습니다. 일본인으로 봐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쓰고이죠. 네, 속으로는 그러고 있었겠죠. 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이제 제가 하는 직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기업들은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저 도표에 보시면 또 은행들이 저렇게 이제 상위에 간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평가 절상 때문에 배출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병철 회장이 1986년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의 그룹 1대에서 그 당시 이제 현대그룹, 삼성그룹 1등이었으니까 30대 그룹을 다 합쳐도 일본의 미쯔비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80 한 3, 4년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네.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렇죠. 삼성그룹의 역전이 돼요. 역전된 거죠. 반대죠. 완전 네. 박진 반대돼가지고 너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이나 저희 세대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 자체가 너무 이게 낯선 거죠. 굉장히 놀랍죠. 낯선 거죠.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이기자, 일본을 능가하자. 이제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은 실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말은 많겠지만 표면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이제 뭐 경영학자로서 이게 뭘까?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보통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이 산업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80년대 일본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이제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기술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왔고 대부분 전범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 꿀뚝 산업이라든가 꿀뚝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이었다면은 이게 이제 80년대를 어떤 이제 뭐 이 터닝 포인트가 그럴까요? 그때를 지나면서 이제 디지털 혹은 정보 기술 IT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요 큰 기술 변화의 시기에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어떤 대응 방식과 적응 방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이제 앞에 상위권 기업들 80년대 나오는 저 은행들인데 은행들이 이제 일본의 독특한 이제 출자 구조 때문에 전통 제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게 사실 이게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제한된 시간이 좀 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이 아날로그 산업에서 이 탈피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 정보화 사회로 이제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혁신을 이룩한 것 같다. 그러다면은 혁신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했던 조건이 80년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일본은 왜 제대로 혁신을 못했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97년도 이제 외환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저는 이제 사실은 산업 구조 측면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주제도 인적 자원이니까 인적 자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로 제가 좀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시계 산업을 대표적 예를 들고 싶어요. 시계 산업. 시계 산업을 잘 보면 7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는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시계 산업의 그 정의는 정밀 기계 가공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뉴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카시오였어요. 가시오.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를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디지털 시계가 될 때면 시계를 인정을 못 받았어요. 스위스 시계 협회에서 시계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디지털 시계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은 그렇게 산업을 리딩을 해놓고도 이걸 또 뺏겼거든요. 어디 뺏겼느냐? 스와치에 뺏겼습니다. 스와치. 네. 스와치라는 회사는 사실은 시계 브랜드가 40개 가까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부터 유명 고가 브랜드부터 저가 브랜드까지 맞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시계를 정의를 패션 사업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잘 만들어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서구 문명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잘 만드는데 거기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IT로 가는 요 그 다음 단계 쉬프팅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구조를 오늘 이야기할 또 인적 구조로 한번 제 나름대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단가이 세대의 비교입니다. 단가이 세대. 네, 제가 언젠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55년생 다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주력 멤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55년생들이 20살이 된 75년도에 미국 IBM PC가 처음 나타나서 그 시대를 반물이 돌아갔거든요. 네. 일본의 단가이 세대가 우리나라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베이비붐 세대보다 정확히 1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 45년 이후에 태어난 48년생들이 주력이거든요. 네. 그 주력이 뭘 이끌었냐? 일본의 부흥을 이끄는 거죠. 바로 80년대로 딱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인적 자원의 그 다음 시프팅을 못했던 게 특징이고, 네. 우리는 재밌게도 이제 한국 산업 사회를 저는 볼 때는 일단 저는 세 부를 보거든요. 58년 개띠, 70 개띠, 82 개띠. 주로 개띠. 예, 개띠가 개띠를 보시면 제너레이션의 돼요. 어떤 단계로 우리나라 산업의 거예요? 그 중심축에 보시면 네. 왜냐하면 개띠가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70 개띠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68년생이긴 하지만 이혜진 의장, 김범수 의장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70 개띠를 중심으로 한. 그 58 개띠는 일본의 산업들은 패스트 팔로우라는 분들이고 그리고 82 개띠는 이제 신세대 지금 나타나는 게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업 구조와 그 인적 자원 구조의 변화에서 그런 것도 한번 딱 포인트를 잡으면 되게 재밌는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뭐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좀 학술적으로 보완을 해보면은 이제 그 조직 관리라 그러면 이제 미시 조직론, 거시 조직론 나눠지는데요. 뭐 이제 좀 편의상 제가 제목을 인적 자원 관리 측면으로 했는데 요건 이제 거시 조직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조직의 구조적 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조적 관성.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얘기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려는 습성. 그렇죠. 그게 그죠? 이제 자기가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모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랜덤하게 하다가 뭔가를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성공 방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는 힘이죠. 깨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마치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뭐 차를 몰든 쇼트랙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커브길을 돌 적에 안타깝게도 선수들이 막 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턴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관성 때문에 이제 트랙을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기업들이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 대규모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되면은 환경 변화를 인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8, 90년대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데 근데 변화를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과거에도 괜찮은데 왜 바뀌어야 돼?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거를 먼저 알았대요. 아이폰이 쳐들어온대요. 그런데도 야 우리 시장이 있는데 이거 좀 더 먹을까? 뭐 코닥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어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 전에 이런 아날로그에서의 이제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이미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교수님 앞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일본의 고전 중에 부카카레라는 물속에 네, 유명한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일본인들이 국화와 칼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데 네. 전통을 고수하려면서도 그것을 깨지 않으려는 잔인함과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은 결국은 아날로그 이거를 벗어나려면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가. 지산을 받는 거를 감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저도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시골에 올라와서 이제 뭐, 나름 좀 좋은 대학교 들어갔죠. 그때 제 방식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컸는데, 그걸 이제 근본적이게 바뀌게 된 게, 미팅 나갔다가 차였어, 그래 됐어요. 그게 이제 저는 잘났다고 생각한 게, 예, 타인으로부터 부정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괴롭죠.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때 소모한 알코올이 엄청나다고 났죠. 뭐 동네 술집은 좋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나라도 잃어봤고 전쟁도 겪어보고 또 젊은이들 뭐 이제 베트남 외국 가서 보내가 피도 보고. 근데 일본이 변화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이 스마트폰 게 있나? 쟤네들이 좀 후작질 쳐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켰고 이제 기껏하는 게 만화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큰 거 한 방 맞았죠. 그래서 뭐 미야자키 하야오 네. 그분 만화를 이제 많이 좋아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좀 음살이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대편의 묘라든가 뭐 최근에 나왔던 히로시마 원폭을 주제로 한 만화 영화도 있었죠. 근데 거기는 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네들이 가해했던 건 잊어먹고 이제 피해 본 것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후반에 크게 한 방 맞은 거를 자꾸 하이라이트를 시키니까. 근데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가 좀 한계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조적 과정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제 조직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기존의 이제 조직에서 소규모로 뜯어고치는 거. 건물로 치면 이제 리모델링이죠. 네. 이제 아파트로 치면 이제 또 다른 방식은 기둥뿌리부터 뽑아서 새로 짓자. 네. 리스트럭처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되면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기존 대기업들을 이제 바꿀 것이냐, 어댑테이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 지을 것이냐, 이제 벤처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뭐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벤처 붐이 일었었죠. 네, 한번 일었었죠. 이제 그 힘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포털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뭐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는데 일본도 그랬나?
자, 일본은 이제 전후에 45년도 이제 종전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창업 붐이 일었고 이때 만들어진 회사들이 이제 일본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통주의 재벌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전후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 또 그러고 이제 의외겠지만 혼다가 네. 이제 전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도요타는 이제 1900년도 초에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전범 기업에 이제 해당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여기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죠. 네. 1980년대, 90년대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굉장히 이제 창업 붐이 위축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참 일본 경제의 이제 전성기였던 70년대 이제 전통 제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실리콘밸리로 다 몰려가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창업했는 기업들이 지금이 이제 시총 상위 기업에 다 들어갔는데 일본 기업은 이때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더 고꾸라졌네요. 꼬꾸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고수하다가 예. 뭐 좋게 말하면 전통을 지킨 거고 네.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밥그릇 끝까지 끓다가 속구멍 빨리 바꿔야 솥에 되는데. 이제 네. 구멍 낸 정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좀 추가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붐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캐피탈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자본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네. 일본은 아직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저 전후에 그 메가드가 일본을 항복선을 받을 때 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5대 재벌. 예. 그 지금도 제가 일본 옛날 출장을 가면 일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지금도 패밀리가 있다. 미쓰이 큰 패밀리가 뭐냐면요. 그 버두자를 쓰는 스미토모 패밀리가 있습니다. 스미토모. 아,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도. 예. 그 다음에 석삼자를 쓰는 미쯔이 계열이 있습니다. 미쓰이 계열이 있고. 그 미쯔이 계열은 누구냐면 사실은 토요타 이런 도 미쯔이 계열이에요. 사실 도레이. 도레이. 예. 이제 주자를 쓰는 이 스미토모 계열이 제일 큰데 여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스미토모 광산도 있고 스미토모도 있지만 뭐 그다음에 뱅크도 있고요. 뭐다 있습니다. 이게 중공업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일자를 쓰는 신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혼다, 히타치, 이게 후임이니까요. 이제 이런 패밀리가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 메가드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황복선을 받으니까 5대 재벌의 기본이 이 다 패밀리들인 거예요. 일종의 이제 옛날 그 봉건 시대의 유통 그나마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친구도 만납니다. 그렇죠. 모입니다. 예. 또 이 세 개 패밀리 공통점은 다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주자는 금, 그다음에 그 날일자는 철, 구리도 갖고 있고. 구리가 이 석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가 예, 삼릉. 그렇죠. 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첩을 해체하면서 이 지분을 누구한테 줬느냐? 은행을 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85년도에 그 플라자 그 합의로 갑자기 큰 저 은행들이 보시면 다 그 은행들이에요. 스미토모, 후지, 일본, 미쯔이. 그러니까 자본 해체의 그 수혜를 본 거군요. 수혜를 본 거죠. 예. 그리고 금융업들이. 문제는 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자본이 고립된 거죠. 일본의 자본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로 쉽게 자본이 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벤처 붐이 일어났느냐?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왜 그쪽에는 벤처 붐이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그 자본이 다 흘러갔거든요. 실리콘밸리로 가고 이스라엘도 한 12년 전에 재벌 해체를 하면서 자본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요번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복귀를 보면 그 대기업의 벤처 캐피탈을 허용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벤처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자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자본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허용해 줬거든요. 국가가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벤처 캐피탈이 워낙 왕성돼 있으니까 저는 그건 좀 과하다 보고 그 일본은 아까 그 보셨던 그 그림에서 꺾여진 이유가 벤처 캐피탈을 들어올 수가 그렇죠. 없죠. 그 예. 자본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저 자본의 흐름 때문에 그 다음 혁신을 사실 못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 이제 이 자료라 이게 참 재밌네요. 참 유익합니다. 네. 뭐 제가 꼭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방송은 널리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글로 이제 접하는 거랑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본에 많이 이제 접해 보셨으니까 사실 보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첨단 IT 기업이 일본 자체 이제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본 경제 뭐 산업성에서 벤처에 관한 이제 그 전문가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네.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찾게 됐는데 일본도 이제 기술 혁신 때문에 이제 벤처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일본이 왜 이제 이런 창업이나 벤처에서 힘들어하느냐 딱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창업에 대한 인재 부족. 어제 보면 왜 그 초식남. 그게 이제 글쎄요 뭐 사회 현상 같지만은 좀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도전 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두 번째 사실이 이제 저는 대충 읽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게 이제 일본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연대 출자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 이제 대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담보가 있고 이제 이런 쪽에만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 안 들어갔던 거죠. 이제. 네.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셋째. 이제 일본은 이제 인구가 대략 1억 5천 내수가 받쳐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품 경쟁력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정 부분 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했는데 국내 시장만 보면 망합니다. 네. 그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제 뭐 좀 자국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돌려보면은 전 세계 어디 유명 관광지에 가더라도 한글로 된 낙서는 다 있다. 좀 이제 에티켓이 부족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진취적 기상 그럴까요? 그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일본에서는 외국 여행을 별로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유는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예, 놀랐어요. 일본 내에서도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해외를 뭐하러 가는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일본은 뭐 세계 1, 2위의 관광대국인데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지금 세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취향이나 이런 게 크게 안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국제 감각에서 많이 뒤처진 게 아니냐. 뭐 제가 이제 말을 좀 점잖게 해서 그러는데요. 뭐 좀 뭐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배가 불렀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저 부분도 이제 사실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 일본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한 GDP에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숫자를. 저는 얼핏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비중이 GDP의 10%가 채 안 돼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게도 많죠.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네. 현재 35%인데 한때는 44%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가 되게 재밌었는데, 일본이 상반기에 GDP 감소율이 7.8%였어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몇 프로였냐? 27.8% 마이너스였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안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게 다 닥쳤을 때 그래, 내수가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겠지만 GDP 작년에 선방을 했고요. 마이너스 1.5% 정도로 선방을 했고 올해는 지금 32%로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 환판이 닫혀도 이 수출이라는 물이 차 있어서 배가 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물이 빠지면 그대로 배가 땅에 붙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본은 제가 볼 때 그 혁신의 인재 부족은 저거는 일본 쪽 해석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니가 있었고요, 닌텐도라는 혁신이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 잘하지만 뭐 야후 뭐 일본도 있었고 일본 혁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살리지 못한 것은 아마 세 번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여튼 일본은 좀 구조적으로 그런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좀 어릴 때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이제 동서양의 이제 문명 역전. 뭐 제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초중고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서양을 배우자, 서구를 배우자, 선진국 개념이 말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경제사를 보면은 그 이제 중국의 경제력을 이제 서유럽이 앞서게 된 게 한 1700년 정도. 청나라 때죠. 네. 그 이제 그거를 자료로 한번 보충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명나라 때하고 이제 그 정화함대랑 콜럼버스가 딱 한 80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자, 큰 배가 두 개 보이죠. 배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게 이제 누가 그게 두 배 중에 하나는 명나라 정화의 그 기선이고 하나는 이제 콜럼버스의 기선입니다. 그 콜럼버스 배가 어느 쪽이 콜럼버스 배일 것 같아요? 저 처음 저 사진 보고 뒤에 게 콜럼버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중국이 스케일이 역시 크네요. 그 질문자의 출제자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화 함대가 이랬다고 하죠. 저기 이제 정화가 탔던 지휘함이 저 정도고 달려 있는 보급선이라든가 군함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였다고 그러고 콜럼버스 함대는 요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네. 딱 4척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계란 또 세워가면서까지 돈 빌려를 가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유럽은 그 당시에 워낙 경제적으로 부족했고요. 반면에 이제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이제 그 탐험을 하고 와서 중국 황제한테 이제 보고서를 보내죠. 황제가 또 보더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다 있잖아. 야, 중국에 다 있는데 그 왜 굳이 나가니? 나가지 마. 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딱 200년 정도 지났을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동서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의 때 자주 쓰는 건데 현재의 이런 좋은 여건이 독이 될 수가 있고 현재의 이게 좀 불편한 여건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보면은 딱 이 생각이 든 거죠. 왜 일본이 국제화에 뒤졌을까? 내수가 받쳐주고 앞에 경제 호황이 있었고 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97년도 이제 외환위기를 너무나 아픈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강압이 됐든 어떻게 된 어쨌든 뭐 이런 여건을 지나면서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뭐 이런 그 조건들을 거쳐갖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 신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제 뭐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청년 젊은 세대에서 도전 의식이 부족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국가 구조적으로 볼 때 충분한 내수 시장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제 그 기업 체계 또 대기업들이 또 중소기업들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또 대기업이 신생기업들을 지원을 안 하는 구조.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생기업 창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IT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기에 일본이 제대로 적응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변화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좀 이제 좀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이제 버릇이 좀 충분히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PLC를 해가지고 제품이 마치 이제 우리 그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 도입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다가 쇠퇴하는 거죠. 뭐 전에는 이제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면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제품이 삐삐 페이저. 있죠. 뭐 제가 이제 90년도 초반에 그때 대학 들어갔을 때 어느 친구가 이제 그 삐삐를 차고 왔더라고요. 이제 그건 의사들이나 정보 요원들이 찾던 건데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다 차고 있대요. 그건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삐삐가 뭐 휴대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없어졌는데 이 10년 사이에 하나의 제품이 도입됐다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전통 아날로그 산업이 이제 2차 대전 때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넘어올 적에 일본이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1970년대 정도 미국 기업이 이제 고전할 때였죠. 그때 이제 미국 기업이 고전하면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제 이런 IT 산업을 만들 때 일본이 여기 성공에 이제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보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느냐. 뭐 저는 참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박명수 씨. 네. 이제 박명수 어록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제 어록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준비할 때는 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갈 때 준비하면 늦은 거죠. 네. 이미 그래서 성숙기가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그렇죠, 준비를 하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뭐 이따 아마 이제 우리 그 박 대표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90년대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뭐 그때는 뭐 20대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독일에서 뭐 와인을 자셨는지 뭐를 자셨는지 뜬금없이 그 선언을 하신 게 그 처와 자식을 빼고는 다 갈아엎어라. 네,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랬죠. 하셨죠. 네.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삼성이 잘 돼갈 텐데 뭐 복에 겨워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볼 때 이 이야기였구나. 잘 나갈 때 혁신을 하자. 그때 해야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아까 박명수 이야기로 치면 요기 정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면 진짜 늦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배경은 저 나름대로도 좀 들었는데 확실히 이 삼성이 이제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거가 요 변화 주기를 적절하게 잘 닦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뭐 감정 표현이 좀 자제를 하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겠죠. 이 부분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검색 엔진 주로 뭐 쓰세요? 한국에서 네이버를 쓰죠. 그리고 글로벌 할 때는 뭐 박 대표님 저는 구글을 많이 씁니다. 구글 많이 쓰시고 뭐 이제 용도별로 다른데 네. 저도 이제 학술 검색은 구글을 많이 쓰고 뭐 저도 이제 연예인 좋아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거 찾아보려면은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검색 엔진 이제 시장을 보면 구글이 독보적입니다. 근데 국가별로 가보면 좀 다르죠. 한국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압도적이죠. 67, 네. 75%. 그렇죠. 근데 뭐 캐캐 먹은 이야기이긴 한데 자국 자체의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없죠. 우리나라 한글이라는 게. 그 때문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아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그거 만든 동아리 회장을 해가지고 뭐 2벌씩 써야 됩니다. 한참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참 희한한 게 이런 IT 초창기에 자발적인 혁신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의미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제 구글 그러면 이제 명사기도 하고 동사죠. 구글링 구글링하다. 예. 그 서치가 이제 구글로 갈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라 그러는 이런 이제 독자적인 게 있고 자 그래 되면 한때 이제 경제 대국 지금도 이제 그 영향력은 남아 있는데 뭐 중국은 이제 바이두라고 이제 많이 쓰고 제가 이제 중국 학생들은 많이 지도하는데 뭐 얘네들은 철저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여행 갔다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대부분 이제 해외 나가시면은 구글 맵 쓰지 않습니까? 네. 굴맵이 안 되죠. 가다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찾아가야 되는데 한자도 간자로 바꿔놓고 단체를 바꾸니까. 구글 맵도 안 되고 갈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좀 중국은 시장이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좀 자유시장 경제는 안 맞다고 네.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을 보면은 시장 점유율 1위가 구글, 야후. 야후인데 물론 뭐 야후 자펜이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일단 일본 자체에서 그래서 보면 야 일본이 왜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제 궁금해했던 아날로그의 그 강자가 디지털에서는 맥을 못 추나. 결국 이제 이게 그 제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포털이라든가 이제 이런 통신 쪽으로 와서도 일본이 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래 되면은 뭐 요즘 와서 이제 생활 일부가 되어버렸네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메신저 부재중 메시지 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할만하면은 이제 뭐가 이제 깨를 찾는지 뭐 카톡인가 깨톡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의 1위가 카카오톡,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데 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한 2014년 정도 네. 때 다음에서는 피플 또 그러고 네이버에서 라인 많이 광고했죠. 뭐 그때는 이제 외국 사정을 잘 몰라서 아니 써도 않는 거를 뭘 저래 광고해 그랬는데 일본에서 메신저 시장 1위가 라인이고 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자료 뭐 다 아시겠지만 야후 자편이랑 한국 네이버랑 소프트뱅크랑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국민 어떤 메신저라 그래야 되나요? 라인이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면 자국의 이제 어떤 뭐 뭐라 해야 되나 이제 SOC 같은 통신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자국산이 없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저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해석해 봤어요. 그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본의 어떤 문화 자체가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루이스 베네딕트의 그 국화와카도 루이스 베네딕트가 잘 분석해놨죠. 일본인은 왜 저럴까? 사실 루이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네, 하와이대에서 그냥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 루이스 베네딕트가 지적한 게 일본인은 자기 포지션을 자기 잘 찾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계급 문화에서 주종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 한번 포지셔닝이 되면 어기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외국 문무 뛰어난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온다. 그 조총을 가져온 거라든지 메이주신을 가져온 거라든지 저는 저 금색 문화도 사실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굉장히 순종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그 쇼크 받은 문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 동경역에서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아침 7시쯤 약속이 있었어요. 네. 동경역에 가면 그 당시에 가면 개찰구가 출근 시간이니까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개찰구가 한 20여 개가 쫙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명이 여기서 쫙 쏟아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때 우리나라 그때 지하철은 이제 토큰 같은 게 있었잖아요. 종이 토큰. 근데 그게 이제 다회권을 쓰지 않습니까? 일회권을 주로 안 쓰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정액권이라 쓰죠. 그래서 쓰면 되는데 그 20여 개 나오는 개찰구 쏟아진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정액권 넣는 지갑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열고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주머니에 똑같은 데 넣어요. 아, 조금의 일탈이 무슨 얘기인지 일탈이 거의 알겠어요. 없어요. 일탈이 로봇처럼 네. 똑같은 데서 빼서 정액권을 넣고 하는 행동이 로봇처럼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가 저는 검색 그 실은 혁신 쪽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바틀렉이 됐다. 이게 이런 문화가 언제 강점을 발휘하느냐? 패스트 팔로우즈라는 강점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을 따라갔어야 됐고 미국을 앞서기 시작할 때는 기업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운영의 혁신이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이피션시가 극대화되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 조직에서 일본의 저런 문화가 맞죠. 굉장히 강점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저 진대재 전 장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교수를 다 말렸다는 거예요. 너 왜 한국 그 80년대 초에 그걸 갈라 그러느냐? 진대재 장관이 미국 교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I wanna swallowed in Japan. 나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했냐면은 16메가 디램 할 때 네. 16키를 다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네. 군대 조직 문화 그러니까 네. 순종적이고 이런 문화는 굉장히 그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일본이 거기서 앞선 건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좀 제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떤 실체가 등장하고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제 리파이먼트 하는 거는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죠. 네. 그 이제 뭐 미국의 RCA였던가요? 그게 이제 브라운관 방식의 TV를 만들고 그걸 이제 그 소니가 그거를 브라운관을 이제 이거를 개선해서 이제 소니가 TV 왕국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트리니트론 방식이라고 해서 독점을 해버리죠. 아예. 근데 이제 보시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북미 점유율 1%. 근데 이제 소니가 이런 디스플레이 왕국에서 올라가게 된 게 결국 LCD 등 그렇죠. 평면 패널이 나오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필립스랑 LG랑 합작을 해서 평면 패널 만든다. 삼성은 반도체로 이제 확보한 현금으로 이제 뭐 자체적으로 패널 공장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시절에 소니는 돈도 있었고 또 그러고 평면 패널을 최초로 상업한 나라가 샤프죠. 일본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때 평면 패널을 소니가 투자를 안 했을까? 맞아요. 그때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짧은 기사인데요. 이제 그 소니는 이제 LCD 그러니까 백라이트 있는 방식의 어떤 이제 LCD 방식을 뛰어넘고 발광 다이오드죠. OLED 방식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인지 뭐좀 하려고만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닌데 네. 전기차. 네. 전기차에서도 이제 제일 큰 화두가 우리가 이제 그 액체 보면은 이제 그 물질을 경막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게 배터리인데 그렇죠. 양극전극제가 있고 중간에 양극재 있죠. 그게 이제 전고체. 네. 그거를 이제 고체로 고체로 바로 된 가려고? 완전 배터리가 나오면은 필수도 있고 배터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화재. 경막이 이제 터지는 순간에 화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보시면은 전기차 라인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이제 계속 기사 올리는 게 한 3, 4년 뒤에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상용화해서 한순간에 먹겠다. 뭐 제가 이제 일본인 입장이라면 조금 불안감이 드는데 지금 이 손이 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가 그 삼성이 이제 소니를 앞질렀는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갈 때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브라운관 TV에서 OLED 갈 때. 평면 패널로 이제 LCD로 넘어갈 때 이제 이게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요? 그거와 유사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쪽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패턴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사실 저기에는 이제
저는 사실 저 업무를 했었어요. TV 쪽에. 예. 그런지 있었을 예. 때 해가지고 출장도 많이 다녔었고 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샤프는 어느 정도 폐쇄적이었냐면은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사카를 갔는데 특허를 왜 안 냅니까? 어느 정도 폐쇄적인 그게 폐쇄적인 대표적인 건데 네. 아, 그 전략 그러니까 특허를 내면 어차피 정부 오픈이 되는 거예요. 특허를 침해를 안 당할 뿐이지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의식할 특허가 정도로 만료가 돼버리면은 폐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니는 사실 브라운관 TV의 독보적인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브라운관 주사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니는 소니만의 트리니트론이라고 해서 전 세계 유일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은 브라운관 시장에서는 LG고 삼성이고 일본 어떤 TV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진입 장벽이 지는 너무 높아가지고 15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밥통하고 똑같게 이제 그렇죠. 거실 들어갔을 때 부잣집의 상징이 32인치였나요? 맞습니다. 소니 TV. TV 있으면 그게 이제 성공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또 산업 구조가 아까도 우리 지배 구조를 좀 얘기했지만 지배 구조 형태가 토요타의 주주 중에 하나가 덴소예요. 덴소. 덴소. 일본 덴소예요. 덴소, 공업. 덴소 공업이 예. 토요타의 일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봉건 사회처럼 봉건 주주가 있고 근데 협력업체들이 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스테이크홀더로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일본의 GDP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자동차예요.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기업만 7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 많죠. 그 일본의 그 산업성이 굉장히 고민스럽대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순간 부품 수가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밑에 달린 일본의 업체들이 GDP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붕괴가 되겠네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계속 고수하고 저는 그 토요타 저는 나고야에 토요타에서 한 달 인수를 했었거든요. 공장에 들어가고 깜짝 놀라면서도 쟤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심지어 그랬었어요. 너무 견고해서. 근데 저렇게 변화를 못 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면 구조적 완성이 그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같은 기사긴 한데 이런 TV 디스플레이 시장에 같은 일이 또 자동차 산업에서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요 이제 고용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일본도 못지않게 좀 걱정스러운. 훨씬 심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구조적 관성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처럼 이 디지털 시대를 뭐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고 뭐 뼈를 깎는 노력처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적응했는 결과가 현재 이제 모습에 온 게 아니냐. 네, 지금까지 일본 침체와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산업 특성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바로 이 기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인적 구조의 조직 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